이강민의 접시사 5월호 16번째 페이지. 과거에 태어나 사약을 받았어도 하나만 더 말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것만 같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잡지사가 서울 자투리 땅에 듐듐 공원을 짓고 그 공원 안에 우리 또 곽재식 작가의 1m 표준 흉상을 세우는 그날까지 저희는 포기하지 감동적이군요. 않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힘차게 33번째 원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원소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원소 비소입니다. 비소. 비소가 이제 원소 기호로 보니까 AS 그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던데 왜 네. AS인가요? 이게 뭐 유럽어권에서 이 비슷한 발음으로 비소를 부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어로도 비소를 알세닉이라고 하고요. 왜 이거를 알세닉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네. 많이 퍼져 있는 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비소가 웅황이라는 물질 같은 데도 자주 들어있는데 비소가 들어있는 물질 중에 사실 좀 그런 게 꽤 있습니다. 빛깔이 되게 좋은 그런 물질이 꽤 있는데 웅황도 빛깔이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황금빛으로 좀 아름다운 그런 빛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웅황을 이제 아랍 계통에서 세닉 뭐 그 비슷한 발음으로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아랍어에는 이제 관사로 알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도 뭐 알콜이라든가 알칼리라든가 이런 말 아랍어권에서 유행한 단어고 아예 뭐 아랍 방송사 중에도 뭐 알자지라 뭐 이런 것이 있고 예. 알로 이렇게 앞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세닉이라고 이런 아름다운 웅황 같은 그런 물질을 불렀는데 그것에다가 아랍어 관사가 붙어서 알세닉이 된 게 변해서 알세닉이 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설이 있는데 예. 네, 뭐 좀 설이지 않느냐 싶고요. 네. 하여튼 알세닉 하면 독약의 대표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던 그런 물질이죠. 근데 이제 독약 얘기하기 전에 이제 웅황도 색깔이 예쁘다고 하시던데 네. 실제로 과거 유럽에서는 요 비소로 색소나 물감을 만들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소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물론 뭐 독약이나 쥐약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와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 거 말고 뭔가 그렇게 뭐 살해하려는 이런 의도 말고 예. 살생하려는 의도 말고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18세기 말 정도, 18세기 후반 정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19세기에 걸쳐서 대유행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 정말로 많이 활용이 되었던 초록색도 그냥 진한 초록색 아니고요. 네. 약간 연한 아주 오묘한 초록색 빛깔이 나오는 그 색소. 예. 그거를 이제 비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18세기에 나와서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이제 이거를 이제 비소, 산소, 구리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수소 뭐 이런 게 이제 주 원소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네. 이제 비소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성분인데 네. 색깔이 이게 오묘한 초록색이 되게 예뻐가지고 네, 진짜 예쁘네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쭉 칠해놨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내가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뭐 벽을 뭐 심심해서 내가 이렇게 핥아 먹지 않겠지만 오늘 뭐 출출한데 벽이나 좀 핥아 먹어볼까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벽에 붙어있던 페인트 조각 같은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그게 공기 중에 먼지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이렇게 숨 쉴 때 들이마시거나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소 성분을 조금씩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독으로 결국은 시름시름 앓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사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비소 이거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다 금지되고 이제 폐지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쓰인 지가 한참 됐는데 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유럽의 옛날 남아 있는 물건 중에 이런 멋있는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런 거 보다 보면 혹시 색깔이 빌 때 요 비소 계열 사용했나 의심해 볼 만하죠. 요 시대에 나온 거는. 이거를 이 초록 색깔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를 비렐름 셸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뭐 아주 뛰어난 화학자였는데요. 뭐 일설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간 이건 뭐 소문 같은 이야기라고 얼마까지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정열적으로 화학 실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웬만한 자기가 실험하는 물질들은 딱
어떤지 몸으로 알기 위해서 항상 조금씩 맛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비소로 색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 만드는 물질마다 맛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40대인가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유. 그래서 맛보다가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19세기에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던 그 초록색을 아름다운 초록색을 샬레 그린이라고 하는데 이 카를 비렐름 샬레의 이름을 딴 말이고요. 네. 아름답고 아주 포근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색상이지만 그러네요. 사실은 어떤 죽음의 향기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발명품이기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카를 비렐름 샬레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스웨덴 사람입니다. 지겹다 이제 좀. 이 사람 카를 비렐름 샬레 같은 경우에 다른 화학 분야에서 정말 일으킨 공이 많은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산소를 이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최초로 발견했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큰 공도 있는데 네. 하필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퍼진 거는 이 샬레 초록색, 샬레 녹색, 샬레 스크린 죽음의 색, 이 죽음의 염료 이걸로 물감으로 색소로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쉬우신가요? 약간 좀 아쉽게 됐죠. 예. 스웨덴 대사관에서 아무래도 스폰서 받기 위해서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나.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하필이면 이분으로 매일 쓸 때 이분은 빼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무슨 의미입니까? 나폴레옹 암살설을 나온 유력한 증거 중 하나도 비소라던데요. 나폴레옹이 처음에 엘베섬인가 하는 섬으로 이제 귀향을 갔다가 다시 이제 탈출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백일천하라고 하는 프랑스를 다시 한번 차지해가지고 또 한번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주변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긴장시키는 이런 소동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 나폴레옹의 반대파들이 나폴레옹을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살이를 보냅니다. 예. 귀향살이가 세인트 헬레나 섬 뭐 살만한 데거든요.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귀향살이 가서 섬에 gat혀 있긴 하지만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향살이 가가지고 세월이 좀 지나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사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폴레옹이 뭐 병들어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했었는데 네. 나폴레옹을 싫어한, 나폴레옹을 경계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몰래 나폴레옹을 암살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뭐 어떤 똑똑한 임금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독살설 이런 게 맨날 뭐 돌고 하는데 예. 나폴레옹도 그런 게 돌았어요. 근데 이제 현대가 되어가지고 진짜 독살인가 싶어서 이제 나폴레옹의 시신을 가지고 한번 성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아, 정말?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었든가 신체 일부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 몸에 비소가 필요 없거든요. 비소 들어가면 잘못하면 사망할 뿐이거든요. 예. 근데 나폴레옹 시신에서 비소가 조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몰래 비소가 대표적인 워낙에 유럽권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소라고 하면 어떤 독약의 대표, 독약의 어떤 1번지란 말 요즘 안 쓰죠. 다 도로명 주소 써서 유머 1번지 세대. 죄송합니다. 요즘 다 도로명 주소인데 하여튼 독약의 대표가 근본. 비소인데 비소가 당연히 누가 독약을 몰래 먹인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돌았는데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폴레옹도 그 시대에 활동하면서 이 샬레 그린 스웨덴 과학자가 개발한 이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데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이 초록색 이용해서 뭐 옷 같은 데도 칠하고 뭐 별의별데 다 썼거든요. 좀 산뜻한 초록색 필요하면 온갖 데 다 썼거든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뭐 나는 뭐 초록색이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 사용하던 뭐 숟가락이나 이런 데도 막 칠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 않죠. 자연히 흡입한 다른 경로를 흡입한 누가 의도적으로 먹인 게 아니라 우연히 흡입한 비소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사극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덜어 나옵니다만 조선시대 이제 독약으로 많이 쓰인 비상 이게 이제 비소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비소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인데요. 그 비소의 비자가 소는 이제 원소라고 할 때 담백하다는 그 소자고 비소의 비자는 무슨 비자입니까? 뭐 날비자입니까? 무슨 안일 비자입니까? 무슨 비자입니까? 그거 뭐 진짜 급할 때 비자. 비상이라고 할 때 그건 안일 비자죠. 안일 비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비상이라는 말이 상이 일반적이다, 상식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상이라는 말이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과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시에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감사하다란 말 그대로 써서 간시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아주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라고 얘기할 때는 중국어에서는 非常感谢이렇게 얘기하거든요. 非常 근데 非常이라는 말이 한자로 써보면 비상입니다. 비상. 그 비상. 그래서 그냥 감사 아니 이 비상 아니고요. 그냥 감사가 있고 중국 사람들은 너무 감사할 때는 비상 감사를 한다는 거죠. 비상 감사. 상식적인 수순보다 더 감사. 더 감사하다. 근데 한국어로 써보면 그 비상 감사라고 돼가지고 말이 좀 웃긴데 일반적으로는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는 비상 감사를 한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말인데. 이게 중국어 한마디. 그 비상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비상 독약 비상의 무슨 비자는 비야? 비상 비자입니다. 그냥 비상 비자. 비소의 비자는 비상 비자입니다. 그 독약 비상 비자. 그래서 비소라는 말 자체가 예. 비상의 주 원료인 원소다라는 뜻입니다. 예. 비상이 이제 비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사용되는 비상은 비소하고 뭐 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이제 뭉태기로 뭉쳐져 있는 거, 그런 금속이라기보다는 광물 상태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비상이라고 했던 건데 네. 그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돌을 캐가지고 좀 가공을 하면 이제 비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유럽에서 비소가 독약의 대표였던 것처럼 조선에서도 비상이라고 하면 이건 뭐 독약이지 대표 독약이지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아주 조금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상도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예전부터 있긴 했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래봐야 비상하면 약의 어떤 독약의 대표였습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조선 시대에 제일 어떤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연산군? 연산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연산군이 왜 그렇게 막 나가게 되었느냐라는 걸로 무슨 이야기가 좀 유명한 편이죠. 연산군이 진짜 이렇게 정신줄 놓은 이유 뭐가 유명하죠? 가족의 뭐 원한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패비 윤씨인 자기의 친어머니 생모가 너무나 원통하게 억울하게 사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산군이 저 성격이 이상해졌다 이런 썰이 많이 퍼져 있는데 왕의 남자 이것도 또 되게 옛날 영화군요 벌써. 그런 영화에도 이제 그런 배경을 좀 깔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패비윤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약까지 받아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느냐. 아니 다음에 후대를 이을 왕자를 낳은 다음 임금님의 어머니인데 생모인데 그렇죠.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냥 성종이 그때 성종 시대거든요. 연산군 아버지가 성종 임금님 지나갈 때 뭐 인사 좀 잘 안 못했다 뭐 사형 이랬겠습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박방일쌤이 안 알려주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결정적인 혐의로 이거는 진짜 뭐 혐의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성종 임금님을 너무 흥분해가지고 때렸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와중에 패비윤 씨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때렸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맞았어도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근데 성종 임금님 좀 얘기해요. 패비윤 씨가 너무 싫어가지고 신하들 앞에서 그래요? 이 사람은 내 부인이지만 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무례를 심하게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이거는 용서 불가라는 걸로 나오는 혐의가 뭐가 있냐면 조선왕조실록 1382년 음력 8월 11일자 기록에 나오는데 이 패비윤 씨가 간식 같은 거를 놓아두는 곳이 있었나 봐요. 패비윤 씨 뭐 궁중생활에 쓸쓸하다 보면 간식 좀 드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간식으로 어떤 거 많이 먹었겠습니까? 엿, 조청. 뭐 그런 거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곶감도 많이 먹었대요. 곶감. 그래서 곶감을 넣어놓은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곶감을 누가 붙잡아가지고 성분을 살펴봤더니 곶감에 비상을 살살 발라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곶감을 자기 간식 넣어두는 곳에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거, 냉장고는 없었겠죠. 냉장고 같은 곳에 곶감을 저장해 놓는데 거기에 도대체 비상을 왜 발라놓냐? 그걸 패비윤 씨가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패비윤 씨는 극구 부인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하여튼 패비윤 씨가 간식 패비윤 씨 간식 창고에 곶감이 있는데 비상이 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비상 바른 곶감이라는 거는 이걸 먹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뜻밖에 더 되느냐. 비상은 독약의 1인자인데 누구를 죽이려고 도대체 패비윤 씨는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패비윤 씨를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역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뭐 꼭 뭐 성종 임금님이 아니라도 궁중에 있는 애지간한 패비윤 씨가 제거하고 싶은 인물이면 함부로 제거해서는 다들 안 되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살인 미수 같은
그런 혐의를 덮어쓰고 트리거구나. 예, 결국은 이제 사약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누명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소가. 예, 요거 관련해서 진짜 하나만 진짜 말씀드리면 사극에 보면 네.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수저를 넣어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은비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담가본다라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비상이 탄 그런 무슨 뭐 볶음밥이 있으면 조선시대도 볶음밥 먹었을까요? 갑자기? 하필 비빔밥 있으면 예. 비빔밥 있으면 예. 거기다 이제 숟가락으로 비빌 땐 이걸로 비비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가 은수저를 한번 비벼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딱 꺼내봤는데 은수저가 광택이 그대로 있지 않고 검은하게 색깔이 변했다. 예. 그럼 상감마마 여기 누가 비상을 탄 것 같습니다. 효빵 하나 때리죠. 꽝. 그런 식으로 하면 예. 아니 어떤 놈이 막 이렇게 하면서 혹시 패비윤 씨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사극에 많이 나오죠, 그죠? 맞아요. 예. 이제 독약에 사람을 해치는 성분이 비소거든요. 비상에서도 제일 핵심 성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막 인터넷에서 대충 살펴보면 은수저를 집어넣으면 그게 비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검은 색깔로 변한다라고 나와 있는 데가 꽤 많은데 네. 아닙니다. 비소는 은수저하고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은수저하고 잘 반응하는 건 황입니다. 황. 네, 근데 비상의 핵심 성분은 비소인데 네. 사람 잡는 성분은 비소인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비상을 만들면 네. 자연적으로 비소하고 황이 같이 황철 이런 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비상에 황이 있는 거를 잡아내는 게 은수저, 은비녀지 사실은 비소를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용하던 독인 그 비소를 가져와 가지고 조선시대에 암살할 때 사용했으면 은수저, 은비녀로 해도 사람이 잘 못 잡았겠죠. 비소 판독기는 따로 없는.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정도 되면 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압니다. 이 요즘에는 은수저, 은비녀로도 잡아내지 못하는 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좀 헷갈려가지고 왜냐하면 비상의 핵심 원소가 비소인데 비상 잡아내는 게 은수저다. 이게 상식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은수저가 비소를 잡아내는구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인 비소는 사실 은수저를 잡아낼 수 없고 그래서 계란 같은 거 많이 타놔도 계란에도 황이 좀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계란국 같은 거 좀 너무 진하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은수저 색깔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역사 수천 년간의 역사 중에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뭔가 세상 떠난 사람 그렇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임금님한테 맛있는 계란찜 해드려야지. 근데 좀 좋은 좀 진한 계란찜을 해드려야지 이런 거 막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은수저 색깔 황 때문에 변해가지고 황이었는데 너 왜 비상 탔어? 뭐 이렇게 황이네요. 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비소 요 녀석이 오죽 독했으면 다른 원소 어떤 것과 같이 갖다 붙여도 독성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원소들이 다른 원소하고 어떻게 같이 결합을 해 있느냐, 같이 어떻게 딴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서 최종적인 물질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크게 바뀌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수소끼리만 그냥 1대1로 모여 있으면 수소 기체가 돼가지고 불 붙이면 불이 잘 타는 물질인데 수소하고 산소가 2대1로 H2O로 그렇게 붙어 있으면 물이 되죠, 그죠? 물에 불 붙여도 불을 하나도 안 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이런 거 있으면 뭐 탄수화물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뭐 달콤하게 뭐 설탕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산소 아주 뭐 숨 쉴 수 있는 아주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재료죠, 그죠? 근데 탄소하고 산소가 1대1 비율로 서로 붙어가지고 일산화탄소를 이루고 있으면 마시면 조금만 마셔도 바로 사람이 질식하면서 사망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탄소가 탄수화물의 핵심 성분일 수도 있고 사람 살찌우게 하는 탄수화물의 핵심 성분일 수도 있고 사람을 목숨을 뺏어가는 일산화탄소의 핵심 성분일 수도 있는데 비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비소는 혹시 어떻게 잘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비소가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비소는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 놓든지 간에 크고 작음의 문제지 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소가 이 생명을 해치는 원리랄까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너무 학구적인데.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죠. 넘길까요? 아니요, 이거 재밌는 이거 참 재밌어요. 학구적인데 재밌네. 이거 학구적인데 진짜 재밌어요. 예. 아까 이제 사람의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 우리 황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단백질이라는 걸 그냥 만들어 보면 단백질은 길게 실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실 모양으로 생기지는 않았는데 네. 어떻게 사람 몸이 실 모양인 단백질로 만들어지느냐. 네. 그때 말하면서 단백질이 실 모양인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리저리 접히고 엉켜가지고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정육면체 모양, 뭐 육각형 모양 여러 가지 입체적인 모양을 맞아. 가지각색으로 이룰 수가 있고 네. 그 접힌 모양이 안 풀리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황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단백질이 생겨가지고 몸이 뭐든지 활동을 해가지고 그게 제 역할을 하려면 그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 실 모양의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접히고 엉켜서 최종적인 모양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걸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모양으로 접히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성질이나 모양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참고로 뭐 최근에 그 구글 계열사에서 네. 알파폴드인가 알파폴드 3인가라고 하는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실 모양의 단백질이 어떻게 접혀가지고 네모 모양이 될지 세모 모양이 될지 동그랗게 될지 그 모양을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해주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해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거가 어떤 모양이 될지로 알면 이거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니까 그거하고 꼭 맞아 들어가는 모양의 어떤 땀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에 넣어주면 그 삼각형 단백질을 방해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사람 몸의 기능을 막 조절하면서 바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모양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런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네. 비소하고 뭔 상관이냐. 비소가 들어가면 사람의 단백질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모양을 이룰 때 그때 그 작용을 방해를 하는 역할을 비소가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대로 중요한 단백질이 모양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모양을 못 잡아주고. 이런 단백질이 적재적소에 생기는 게 사람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화학 반응이 원래라면 안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 그 친구 있었죠. 이건 뭐라고 한다고 하는지 생각나십니까? 3인산을 2인산으로 뭐 그런 거.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효소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효소. 효소 같은 거. 효소 같은 것도 다 단백질인데 효소가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그 효소 역할을 예를 들어서 효소가 뭐 모든 걸 다 하는 게 효소입니다. 사람 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먹었는데 설탕이 내 몸에서 분해된 다음에 살로 바뀌어가지고 지방이 돼서 살쪘다. 그럼 설탕이 기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탕 주면서 기름 만들려고 해보면 못하죠. 뭐 어떻게 맨손으로 하겠어요. 뭐 아주 뛰어난 화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근데 사람 몸에는 효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탕을 분해를 해가지고 설탕 속에 들어있는 탄소, 수소, 뭐 산소 이런 걸 이용해서 지방으로 다시 재조립하는 그 역할을 효소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효소가 그런 단백질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 실 모양의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른 물질을 잘라주는 가위 모양, 다른 물질들을 조립해주는 뭐 무슨 조립할 수 있는 조립 기계 모양 이런 걸로 실 모양의 단백질 모양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실 모양의 단백질이 원하는 모양으로 접히고 엉켜줘야지만 그렇게 효소로서 다른 물질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비소가 있으면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어느 한 구석 다들 그런 식으로 다 효소가 작동을 해야지 사람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방해를 하니까 사람 몸이 온갖 곳에 고장이 나면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큰 원리 중에 하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지나가면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곰팡이든 세균이든 모든 생명체들은 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데노신 3인산 ATP라고 하는 물질을 아데노신 2인산 ADP라는 물질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항상 활용해 가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인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화학 반응도 비소가 방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뭐든지 힘을 써서 혹은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라든지 간에 애지간하면 다 ATP가 ADP로 변하는 이 화학 반응이 항상 중간당에 끼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근육을 움직인다 이런 반응을 할 때에도 근데 그 반응 자체를 비소가 끼어들면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비소는 사람한테만 독약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한테 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세균 뜻이죠. 곰팡이까지. 왜냐하면 ATP, ADP로 바뀌는 화학 반응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다 공통으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소를 어디에 많이 쓰느냐? 쥐약으로도 당연히 많이 쓸 수 예, 있죠. 예. 쥐도 ATP, ADP로 바꿔서 살아가는 건 똑같으니까. 네. 심지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세균을 제거하는데도 비소 쓰기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물들도 다 비소, ATP, ADP로 바꾸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이라는 게 한 뭐 몇십 년 전인데요. 비소를 마지막까지 많이 사용하던 용도로 어떤 데 많이 썼냐면 나무를 오래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는 곳에 네. 비소계 제품을 많이 발랐어요. 나무가 썩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네, 나무가 썩는다라는 것도 나무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나무를 계속 갉아먹으면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걔네를 없애주니까. 그래서 비소계 제품으로 나무를 이렇게 좀 잘 발라놓으면 예. 거기에 이제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다 곰팡이도 생물인 이상 ATP, ADP로 바꿔가면서 살거든요. 그 반응 자체를 비소가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곰팡이도 죽는 거예요. 네. 어떤데 옛날에 어느 정도 옛날인지 정확하게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옛날에 그래서 그 비소 계열의 이 나무 안 썩게 해주는 물질 어디에 많이 발랐냐면 어디에 많이 발랐겠습니까? 나무 중에서 잘 썩을 것 같은데 장롱 이런데? 근데 그거보다 더 잘 썩을 만한 거 있겠어요. 장롱 뭐 관리 잘하면 잘 안 썩을 수도 있잖아요. 배는 물에 들어가니까 예. 잘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배에 그런 거 막 발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배가 물에 계속 떠다니는데 이제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걱정한 거죠. 야, 비소 바른 배가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그러네. 저 연못에, 저 호수에, 저 강에 생물들한테 과연 괜찮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물고기 우리가 또 먹고. 요즘은 대부분이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비소를 이용해서 뭐 나무 보존 처리하는 거 웬만한 용도에서는 다 금지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비소의 특성과 관련해서 독성과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 2010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대 발표를 예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에서 웬일이야? 뭐 무슨 외계인이라도 떴나? 이렇게 다들 들떠 있었는데 정작 나사의 발표 내용이 이 비소와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참 절묘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진짜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에서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어디서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닌가요? 예. 처음에 진짜 외계인 발견했나? 외계 생명체 발견했나? 이런 소문이 슬쩍 흘러나와가지고 네. 술렁술렁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발표한 직후에 네. 화학 특히 주기율표 이런 것에 잘 아는 사람은 그래도 듣고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나서 진짜 김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예. 뭐 우리에게 지구는 뭐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 삼체급 얘기인 줄 해줄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가 뭐가 나왔냐면 예. 비소를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이 캘리포니아의 모노 호수든가 한 호수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기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운 빠졌겠어요. 아니 무슨 세균이 뭐 그렇게 위험한 세균도 아닙니다. 비소가 뭔지도 뭐 모르는 사람 사이에 예. 뭐 퍼져나가지고 뭐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균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물에서 잘 살고 있는 세균인데 세균이었나? 하여튼 미생물인데 예. 미생물 발견됐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생물이 온갖 거 다 썩은 데 가보면 다 갉아먹는 게 세균이고 곰팡이고 이런데 예. 뭐 이상한 거 좀 먹는 비생물이 있을 수도 있지. 그게 뭔 대단하다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학하는 분들은 이걸 놀랐다는 거예요.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왜 놀랐느냐? 예. 왜 놀랐느냐? 예. 일단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데서 기초적으로 일단 놀랄 수 있는 거.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비소가 있으면 ATP, ADP로 바꾸는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생물은 오히려 그 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만 봐도 되게 특이한 생물이죠. 그러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곰팡이, 세균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안 따르는 생물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아까 ATP, ADP,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2인산에서 핵심적인 원소가 우리가 인 얘기할 때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죠? 예. 그러니까 인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걸 이뤘다가 아데노신 2인산이라는 걸 이뤘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체, 유기체의 몸속에서 반응을 하기가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인이라는 원소를 바탕에 두고 이런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물이 많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네. 하나의 규칙만 알아둬도 된다라고 하면 이 규칙을 알아놓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세로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세로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예. 그런데 아데노신 3인산과 아데노신 2인산의 그 핵심 원소인 네. 인 바로 아래 칸에 뭐가 있느냐? 네. 바로 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비소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속어를 활용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전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인을 중요하게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지만 지구상에 널려 있는 인이 아닌 비소를 대신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물이 캘리포니아의 어느 호수 구석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별로 안 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별로 안 극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거는 대단히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일단 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최초로 지구상에서 신비롭게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 아마도 세균 비슷한 아주 단순한 생명체였죠. 그거에 다 후손으로 점점점 여러 가지 진화를 하면서 복잡해지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세균이건 간에 다 조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 사용하는 생물의 후손이라 가지고 다 인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에서 발표했던 이 생물은 인이 아닌 전혀 인과 다른 원소이지만 인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소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외계? 이거는 외계에서 뿌리가 다른 생물이 굴러 떨어져 온 거 아니냐. 그런 예를 들면 좀 이제 약간 자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한 몇 년 전이라고 할까요? 좀 옛날로 해주세요. 기원전 3000년. 기원전 3000년에 외계인이 비행 잡지를 타고 쫙 날아온 거예요. 그 기원전 3000년 전에 뭐 지구를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지구의 문명이 뭐 보잘것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구는 아직 수준이 형편없네. 뭐 동네가 이랬냐? 뭐 한 8000년 지났다 다시 오자라고 하면서 이제 되돌아가겠죠. 근데 되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물이나 한 잔 마시자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이 호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물 한 잔씩 마시고 거기 잠깐 착륙했다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떠나갔는데 그 외계인 비행 접시에 붙어 있던 그 외계인들에게 묻어온 조그마한 미생물 하나가 거기 물에 살아남아가지고 지난 5000년 동안 거기서 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지금 발견됐다. 라고 풀이해 보면 진짜 극적이고 괴상한 풀이겠죠, 그죠? 아니란 법 있나?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외계를 떠돌아다니던 미생물이 지구에 뭐 어떻게 우연히 떨어졌다, 뭐 해성이나 소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이고 조금 상상력의 범위를 낮춰도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나사에서 중대 발표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뿐이고 그 하나의 생명의 후손으로 다른 모든 생물들이 발생했다라고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계통이 전혀 다른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물들하고 뿌리가 다른 인을 사용하지 않고 비소를 사용하는 생물도 심지어 인을 사용하는 생물들은 비소가 있으면 죽는데 오히려 그 비소를 이용해서 사는 생물이 하나가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꼭 지구하고 똑같은 조건이나 지구하고 비슷한 조건이 아니라도 우주의 우주의 여러 행성에 수많은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예를 들면 인줄에 있는 모든 원소를 사용하는 뭐 어떤 행성에는 비소가 풍부하면 비소 생명체, 어떤 행성에는 뭐 비소 더 밑줄에 있는 그 원소가 풍부하면 그걸 사용하는 생명체,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많은 외계 생명체들이 여러 차례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확 지상에서도 여러 차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 발견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욱더 김이 새는 것은 이게 좀 너무 화학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딴 사람들 다 김 빠졌을 때도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약간 우월감 느끼면서 추억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이. 진짜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높은 가능성은 뭐냐면 이 호수에서 발견된 이 생물이 그렇게 비소를 인 대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물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 생물도 인을 활용하는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와 뿌리와 같은 생물인데 다만 몸에 비소가 좀 많이 끼어 있어도 안 죽고 질기게 버티는 놈일 뿐이었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하고 신기한 거죠. 비소가 있으면 다른 생물은 다 죽는데 근데 오래 잘 버틴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뭐 특이한 거긴 한데 이 생물이 살아가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전히 비소가 아니라 인이었기 때문에 뭐 외계 생명체 뭐 이런 거는 다 꿈 같은 얘기가 되었다. 이런 결말을 아시면서 아까 기원전 3000년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 나사에서 이거 발표할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설레발을 막 쳤거든요. 근데 그거 발표 나와서 사람 진짜 실망 많이 했어요. 진짜 외계인 나왔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무슨 비소 미생물 도대체 그 뭐가 대단하다고. 바로 비호감.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나사에서
대단한 소식이라고 바람 잡았던 이유가 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큰 뉴스로 다뤘다라는 것이죠. 그럴만하네요. 예. 짧게 시간이 다 되세요. 벌써요? 네, 요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뭐 굳이 뭐 옛날에 사약까지 안 가더라도 비소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던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비소가 예전에 우리 사약 만들 때도 비상캐가지고 썼던 거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드문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술이 떨어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야, 독약 필요하다 이런 비상캐다가 썼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에 비소가 들어있는 곳들은 꽤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캐다 보면 비소가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소가 막 무대기로 묻혀 있는 곳 이런 곳은 잘 없지만 이 땅에는 땅 깊숙한 곳에 딴 곳보다는 유독 비소가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지하수 같은 거 뽑아서 먹을 때 그냥 옛날부터 먹던 우물이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항상 많이 하죠. 예. 그 수질 검사한 거 그 결과를 보고 먹어라. 지하수 나오는데 약수터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수질 검사한 거 그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뭐 시나 구청 당국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네. 거기 수질 검사 표 같은 거 약수터 같은 데 가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비소가 꼭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데 그 지하수가 스며 있는 땅 속에 있는 돌에 네. 비소가 좀 껴 있으면 그 지하수도 우물물에도 비소가 조금씩 이렇게 묻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약수터 약수물이니까 하면서 먹다 보면 네. 결국은 그 나폴레옹 시대에 그 벽지를 색깔 좋다고 바르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 지하수 뽑아 먹는 거 성분 수질 검사한 거를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네. 세계적으로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인데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같은 이런 곳에 식수가 깨끗한 게 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우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지하수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소가 있는 지역에도 우물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퍼올리는 곳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데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물이 없으면 깨끗한 물이 없으면 네. 당장 마셔도 뭐라도. 뭐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비소 조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심코 이제 먹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2017년에 국내 한 방송사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인권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소개한 걸 보면 이 비소 중독 문제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한 4만 3천 명 정도가 어떤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땅에서 자라난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거기서 기른 어떤 가축 같은 것들도 네. 비소가 안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그 비소가 있는 지역 있지 않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비소를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비소 오염이 지금 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만한 방법 비소를 뭐 제거하거나 걸러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 없이 더 깨끗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지금 좀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의 어떤 위험성에서 인류가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3번째 원소 비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재시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